그때 전세로 했죠. 전세죠? 예, 뭐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뭐 아주 특수하게 재산을 물려받지 않는 이상 대부분 그렇게 출발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또 기회가 생기고 그렇게 자리 잡는 것 자체의 그 과정이 또 행복이고. 근데 이제 뒷부분에는 30대 초반이라고 하셨으니까 결혼도 하셨고요. 근데 또 공교롭게 조금 전에 우리 점심을 30대 초반에 이제 결혼한 2명의 우리 회사 여직원하고 밥을 먹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영끌에서 집을 당장 사야 되고 재테크를 하면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뭔가 빨리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뭐 집도 못 사고 뭐 나는 뒤처지고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점심 먹으면서 좀 했었는데요. 이제 공부해서 재테크 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제 부탁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천천히 공부하고 기다리다 보면 기회가 온다. 그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경제의 신과 함께로들 들으시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토요일 날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찐팬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투자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투자자 여러분, 여름이 정말 힘들고 그러시죠? 3프로 상담소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나태주 시인이 유명하시죠? 얼마 전에 출간한 시집을 보니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라는 시집 이름이 이렇게 돼 있고 시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더군요. 초록빛 풀밭 위 고운 모래밭 위 통통통 뛰어가는 작은 새 발걸음 그렇게 가볍게 살아주길 바라요. 참 이렇게 이 식기를 이렇게 보는 순간 말이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아이란 시의 한 구절인데요. 가볍게 살아가는 게 생각만큼 참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강을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들의 움직임, 계곡의 물소리, 그리고 초록초록한 나무들 이런 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살짝 마음이 가벼워지시죠? 지난 한 주 동안 이런저런 일로 또 돈 문제로 투자의 문제로 힘드셨을 텐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진로도 한 번에 뭐가 활짝 이렇게 창문이 열리듯이 이렇게 개이질 않잖아요.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의 무거웠던 마음을 툭툭 털어버리시고요. 저희 3프로 상담소와 함께 힐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3프로 상담소를 꽉 채워주실 게스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교수님. 네, 어서 반갑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딱 가슴에 와닿는 힐링 센텐스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저는 좋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저는 좀 잘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생각이 든 게 이제 뭘 더 이상 어떻게 아니에요. 자주 오시는 이제 저는 이제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안 쓰니까 이제 한 80대는 이제 누님 클라이언트가 오셨는데 반가우시니까 오자마자 막 자기 여기 힘들고 저기 힘들고 얘기하시는데 잘 들어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저도 스트레스 많아요. 28년째 계속 이런 얘기만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통 나가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잘하려고 했어야지. 왜 그런 얘기가 나갔는지. 그래도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유명한 의사치고는 굉장히 가볍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음악도 좋아하고 또 무엇보다도 다이어트 좋아하고. 오늘은 우리 진행이 주당 3인방이군요. 네, 좋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증권맨 지금 또 가볍게 살아주지 이거. 좋아합니다. 저도 그동안에 좀 몸이 안 좋아서 3프로 상담소 못 나왔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몸이 다시 좋아져서 방송 강연 많이 하고 있고요. 책도 마무리 다 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 주셨을 때
바깥에 있는 하늘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뭐 이런 부분이 일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리는 더더욱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아침에 9시부터 3시 반까지 열리지 않습니까? 그걸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직업적으로 있는 저희들은 그 주식시장이 열리고 있는 시장에 바깥에 와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딴 세상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뭐 하나 느낌이 더 생각 들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더더욱 좀 공감이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프로 상담소 80회와 함께할 힐링 뮤지션. 와, 오늘 정말 여러분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모신 프로의 분은요. 위상이. 92년도 제가 처음 사회생활 시작했던 해인데 고교 시절이었는데 별밤 뽐내기 연말 결선에서 금상을 수상하신 것을 계기로 가수로 데뷔하신 분이죠. 아실 것 같으시죠? 눈물, 난 그래 등의 히트곡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때 삭발을 하셔가지고 삭발의 디바라고 불릴 정도로 음악성뿐만 아니라 헤어, 패션, 스타일도 정말 남달랐던 가수죠. 레전드 여성 로커 리아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가수 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머리가 많이 자라셨습니다. 머리를 요즘은 조금 길게 하고 있어요. 자꾸 흰머리가 생겨서요. 염색은 하기 귀찮고. 근데 진짜 그 강렬했던 그죠? 네. 그 기억이.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뵙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 문화예술인들이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네. 아예 일이 뮤지컬도 많이 없으니까요. 하시지 않았나요? 지금? 뮤지컬은 제가 예전에 락켓닛이라는 걸 2000년인가 한번 해보고 나는 뮤지컬은 안 되겠다. 아니시구나. 네, 이 남자 주인공하고 일단 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네, 어떤 러브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제 상대 역이 햄릿 역할의 이제 신성우 선배였는데 키가 너무 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난 그냥 나중에 혹시 뮤지컬을 하게 되면 피터팬이나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뮤지컬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뭐 춤도 출 줄 알아야 하고 평소에 이제 그 몸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난 노래나 열심히 하자. 노래 말고 다른 거 잘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노래나 열심히 집중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뮤지컬은 한 회로 끝났죠. 근데 뭐 그러셨구나. 노래 뮤지컬뿐만 아니라 재주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2010년도에 코리아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제네시스 쿠페 클래스 우승. 네. 이게 진짜 이거예요? 네, 드래그 레이스라고 해가지고요. 그것도 그 전에는 드래그네요. 이제 끄는 거 드래그. 예. 뒷바퀴 끄는 거. 그 용인에 그 레이스 하는 네, 데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이건희 회장이 이제 그걸 개방을 해주셨을 당시에 네. 이세창 씨를 만나가지고 어허. 연예인 레이싱 유명하시잖아요. 팀에 들어갔었어요. 예, 그래서 2년간 이제 하다가 이건희 회장님이 거기가 트랙이 파손되는 게 너무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래 그러셔가지고 나 혼자 탈 거야 그러시는 바람에 원래 회장님은 그래도 돼요. 네. 경기장을 찾다가 태백으로 쫓겨났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경기를 하려면은 그 경기장의 라이센스를 따야 하고 뭐 토요일 날 예선 치르고 일요일 날 본 경기를 하니까 금요일 날 가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금토일을 도저히 뺄 수가 없는 거죠. 아하. 그래서 2년 하고 그러셨고 그만두게 됐죠. 네. 다이빙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스쿠버 다이빙은 뭐 한 10년째 그냥 뭐 간간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엄청 무서운 선생님을 만나서 초급 강사 자격증까지 따고 인스트럭터시군요. 근데 이제 인스트럭터인데 교육은 안 하고요. 그 대신에 저는 바다 쓰레기를 청소하러 다닙니다. 네.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리아님 이렇게 이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뭔가 이국적인데 저쪽 어디 히말라야 어디 네. 부탄이나 뭐 네팔이나 이런 인도나? 분위기 좀 나시잖아요. 네. 원래 어린 시절을 네팔에서 보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산을 타시던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아버지가 75년도에 오늘 딱 8월 2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이 사실 제 리아님 생일입니다. 생일이에요. 박수 한번 하시죠. 네. 해피 버스데이. 노래도 부르시고. 내가 어떻게 리아님 생일을 축하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건 확실해야지. 네.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셔야지 이제 가잖아요, 네팔로. 그래서 택시를 잡아 타고 가시는데 엄마는 만삭이고 엄마가 중간에 아기가 나올 것 같다.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엄마는 산부인과를 가시고 아버지는 다른 택시를 타고 히말라야를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통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카트만두로 전보를 쳐야 돼요. 네. 그래서 전보를 딸을 낳았다라고 쳤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그 전보를 어떻게 받냐면은 카트만두에서부터 메일보이라는 사람이 뜁니다. 그래서 전보를 사람이? 23일 있다가 받은 거예요. 베이스 캠프에서. 그때 이제 등반하시러 가셨다가 네, 그때 에베레스트 정찰대 부대장으로 가셨어요. 그래 전화 오셨나요? 우리 딸 이름을 히말리아로 해라. 아니요. 어떻게 하셨어요? 전화는 못 하셨는데 그때는 위성 전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는 못 하시고 얘를 이름을 에베로 지어 아니면 만두로 질까? 네, 그 얘기를 만두.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정찰대 부대장으로 가셨었을 때 데리고 가셨던 막내가 그 우리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하신 고상돈 선수. 돌아가신. 네네. 2년 있다가 이제 정복을 하시게 되죠. 아버님 조남이? 김인자 섭자 쓰시던 맞아. 와 엄청 유명해요. 한국 등반학교라고. 등산학교. 등산학교라고 네. 그거 만드신 분이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의 등반가에는 뭐 하여튼 굉장히 호학들이 많으신 그죠? 네, 네. 원로시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네. 아이고. 네. 성함을 들으니까 제가 알겠어요. 네. 제가 뭐 저는 등반 쪽에는 뭐 없는데 이렇게 신문 같은 걸 많이 보니까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네팔에 있을 때는 이제 등산객들이 전문 이제 산악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아버지 후배들이 그래서 굴뚝에다가 이렇게 저기 자일 걸어놓고 저를 이제 안고 5층에서부터 이렇게 막 내려오고 이런 걸 하셨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그런 건 당연한 거야, 무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등반 쪽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야였고 아주 어렸을 때는 그 히말라야 어느 중턱에 로치에도 살고 그러셨다면서요? 카트만두만 해도 1900이 넘으니까요. 네. 예, 한라산이나 뭐 예, 높으니까 이제 거기도 고사한 지역에 속하는데 저희 집이 이제 그 층수가 좀 있으니까 로찌라는 걸 하면은 방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굴뚝도 있고 그러니까 굴뚝에다가 이렇게 밧줄 매놓고 또 식량을 한국에서 배로 붙입니다. 그럼 식량이랑 장비랑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오면서 눅눅해져요. 그러면 마당에 펴놓고 말려야 말려야 돼요. 돼요. 네, 그 동안에 이제 기다리고 그러는 동안에 네. 고산 수능을 하시겠다고, 네, 그런 이제 그 자일매 놓고 이제 훈련하시고 그럴 때 이제 저를 이제 안고 올라가시기도 하고. 몇 그렇죠. 년이나 그럼 거기서 생활하신 거예요? 거기서 만 5년 있었죠. 오. 네, 5살에서 10살까지. 오. 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이제 동네에서 막 골목길을 뛰어놀던 이제 친구들도 그립고 말은 잘 안 통하고 네팔 애들이랑 놀면은 그때 이 옮고 막 이러니까 네 진짜로 이 머리니 네 그래서 엄마가 빨래비누로 감기고 막 이렇게 찬빗으로 빗어가지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예. 좀 외롭기도 했었고 그래서 담벼락에 맨날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그 아버지 후배분이 사다 주신 하모니카 부는 게 취미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발성이나 그 가창력 이런 게 거기서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 사람들은 좀 멀리 소리를 질러야 돼서 그런지 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목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지 소리를 요즘에는 그거 잘 안 하더라. 북한 메아리? 옛날에 야호 이러고 했잖아요. 옛날에. 네네네. 올라가면 무조건 했어야 돼. 네. 야호대나. 요새는- 그럼 저쪽에서 호야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그거 하면 다 쳐다봐. 네. 요즘은 이제 저걸 하지. 네?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송. 네, 전송을 하거나 아니면 뭐 폰으로도 가능하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거기 사람들은 이제 소리를 질러야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맞아요. 그런지 노래도 그런 식으로 부르고 굉장히 이렇게 좀 멀리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발성을 쓰다 보니까 생각난 김에 한번 야호 네. 한번 해볼까요? 한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산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나만 하라는 거야 지금? 하시죠 뭐. 하나 둘 셋. 야호! 네, 저 소심하게 했습니다. 자, 이 방- PD님 귀 나갈까 봐. 내가 이 방송국을 운영하니까 이런 거 하나 좋더라. 내 맘대로야. MBC, KBS 이렇게 하면 PD가 인상 쓰지. 저씨 왜 저래? 좋아할 것 같은데요. PD도 인상 쓰고 있고. 야호 나갈 것 같습니다. 공동파에서. 근데 우리 리아님 저 활동을 가장 바쁘게 했던 그 시기가 언제였죠? 96년 10월에 일단 음반을 만들기로 하고 녹음 과정 중에
이소라의 프로포즈랑 열린음악회를 먼저 하게 됐어요. 맞아. 네, 그때 이제 신인이니까 무대 경험 쌓으라고 동물원이라든지 박정훈 씨라든지 박상민 씨 이런 분들의 이제 그 공연 게스트를 한 이소라의 거예요. 프로포즈가 엄청 정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PD라든지 작가분들이 보고 가셔가지고 쟤는 불러야 돼. 쟤 이상하게 생겼어. 불러야 돼. 해가지고 제 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통기타 들고 나가서 부른 노래가 폰엄블런스라는 팀의 이제 워스업 같은 노래 주로 이제 뭐 팝송 이런 것들을 남의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제 앨범이 나온 거는 97년 3월이었습니다. 네, 97년 3월에서 98년 12월에 이제 3집 눈물이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오늘 눈물이 들려주실 빅히트를 거죠? 치게 됐죠. 왓썹부터 시작해서 눈물 뭐. 통기타를 갖고 올 거 그랬나 봐요. 아, 그러니까요. 갖고 네. 오시지. 야, 그래도 우리가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사연 상담 하나 좀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첫 힐링송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신혼을 만끽 중인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말 못할 고민이 있어 3프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대학교 때부터 저는 기숙사나 워킹 홀리데이 등 나가서 살았었어요. 크게 주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집을 알아보고 전세금 충당, 신혼부부 대출 등을 경험하면서 친정집 상황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실 때부터 월세살이를 시작하시곤 35년째 월세로 주거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12년째 천에 55 서울 17평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요. 서민인 줄 알았는데 가난한 축이었다는 걸 그제야 보게 되었습니다. 사업으로 부를 일으키겠다는 부모님 열정은 재테크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열심히 살면 언젠가 보상을 받는다는 환상에만 늘 젖어 있으셨던 거예요. 문제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입니다. 남편은 비교적 넉넉하게 살았고 지금도 전세금 등 큰 돈은 지원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남편이 당연히 부모님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월세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본디 가부장이셔서 부모님과의 왕래는 거의 없었는데 딸 시집에 누가 돈을 쓰냐는 말을 듣고 부모님의 생각을 확인한 저는 그나마 있던 왕래도 끊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왕래를 거부했고요. 그분들이 늙고 돈 없으면 어쩌지 싶어 한켠에 걱정은 있지만 돕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희 부부와 미래의 아이만 생각하고 살아도 되는 걸까요? 라는 사연이십니다. 네. 오. 신혼을 만끽 중이라고 쓰셨는데 네네네. 조금 아픈 구석이 또 있으시네요. 네. 그죠? 네. 이게 뭐 지금 보니까 뒤에 또 연소득 합산 남편과 사연 주신 이제 아내분 합쳐서 1억 정도 되고 최근에 연봉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시드머니 한 3천 정도 있어서 아직 투자는 안 하신 것 같고요. 네, 공부 중이시다. 네, 이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부모님과의 관계나 그 내용만 빼면 너무 열심히 사시고 뭐 행복한 신혼 부부의 이제 사연인 것 같습니다. 그 여성분의 아내분의 사연이신데요. 네. 당연히 그 부모님 걱정이 되시겠죠. 한켠엔 있는 게 뭐 당연한 거죠. 네. 사실은 한 3켠은 있으니까 사연을 썼겠죠. 네. 한 켠인데 쓰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드시는 건데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 1대1로 제가 그 뵙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뭐 죄책감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죄책감이라는 게 하나의 동기가 되죠. 죄송스러운 마음. 그 자체는 정상적이고 좋은 건데 내가 많이 미안하다고만 해서 상대방한테 뭐 도움을 주거나 내 마음을 전달하거나 기쁘게 해줄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죄책감 효율적으로 좀 생각하면 죄책감을 많이 갖는 것보다 그건 좀 줄이시고 어쨌든 좀 열심히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으니까 어느 부모든 물론 좀 왕래가 끊어진 거에 대해서는 생각 이상으로 부모님은 좀 허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감정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젠가 또 다시 보면 되지. 제일 어려운 상황이 매일같이 연락하는데 나 결혼 잘못했어요. 뭐 지금 나 어떻게 해요? 나 직장 다 때려칠래요. 연락 좀 안 하길 진짜 안 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그런 의미에서는 효녀다. 지금 왜냐면 연락 안 하는 것 빼고는 다 잘하고 계시니까 연락 물론 쉽지 않죠. 마음이 안 가니까. 하지만 물리적으로 엄청 쉽죠. 네, 단추 하나만 누르면 부모님한테 연락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연을 보내셨다는 게 너무 그렇게 다 끊고 살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서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아주 작은 것부터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생일에 작지만 뭐 좀 뭐 현금 이체도 좋고 뭐 상품권도 좋고 작은 거라도 좀 꾸준히 그냥 지금 아직 소통을 하기가 좀 그렇다면 그 작은 것부터 이렇게 좀 늘려가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한 가지 부모님이 혹시 아프시다. 그래서 정말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다. 뭐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다 이런 거 뒤로 하시고요. 네, 좀 자주 찾아뵙는 거를 권해드리죠. 아니면 본인이 엄청 섭섭해집니다. 네. 근데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하고는 좀 소통을 통상은 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아버님하고 좀 서운하면 어머니하고 좀 서운하면 아버님하고 이런 경우인데 지금 이분 아마 두 분 다 약간 서운해지신 것 같아요, 그죠? 뭐 근데 이제 부모님 생각하면 딸이 엄마랑만 하고 나랑만 안 한다 그러면 더 상실감이 있을 수 있어서 안 할 거면 다 안 하고 부부가 그런가? 네, 아니 네. 아빠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죠. 이 상황이 낫죠. 우리 박 부장님도 예. 그 뭡니까? 그 결혼할 때 집을 사셨나요? 아니면 그때 전세로 했죠. 전세죠? 예, 뭐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뭐 아주 특수하게 뭐 재산을 물려받지 않는 이상 대부분 그렇게 출발해서 또 세월을 또 흘러서 열심히 살다 보면 또 기회가 생기고 그렇게 자리 잡는 것 자체의 그 과정이 또 행복이고 그게 삶이니까 뭐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 앞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면 짤막하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부모의 가치관대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반대로 자식도 부모의 삶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모님은 또 나름 그 가치대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맞지만 다 성인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는 30대 초반이라고 하셨으니까 결혼도 하셨고요. 근데 또 공교롭게 조금 전에 우리 점심을 30대 초반에 이제 결혼한 두 명의 우리 회사 여직원하고 밥을 먹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제 서두르는 것 같아요. 영끌에서 집을 당장 사야 되고 재테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뭔가 빨리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뭐 집도 못 사고 뭐 나는 뒤처지고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점심 먹으면 좀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소득이 올라서 한 3천만 원 정도 있는데 이제 공부해서 재테크 하려고 하신다고 한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제 부탁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천천히 공부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기회가 온다. 그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아까 한 켠 두 켠 말씀하셨는데 사연 주신 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저거 하신가 봐요, 그죠? 네. 네, 지금 한 5켠은 그러니까. 들어가 있어서요. 네.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딸 시집에 누가 돈을 쓰냐? 저는 뭐 이렇게 들립니다. 미안하다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산악인이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로 돌아다니시는 일이 많으니까 그러겠죠. 집에 나만 하는 게 없죠. 네. 현금이 있으면은 이제 무조건 등산 가는데 쓰시거나 이제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고 제가 가수가 돼서 돈을 벌기 시작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생활비를 자주 못 받으셨어요. 거의 못 받으셨다고 봐야죠. 어머니도 부정기적으로. 일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머니랑 동생도 학교를 보내야 했었고 아버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여행할 때 이제 돈이 떨어졌다 그러면 보내드리기도 했었고, 아이고, 훌륭하시다. 예, 또 근데 연세가 계속 들어가시니까 용돈도 드려야 하고 양쪽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마음에 힘든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게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좀 그렇게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30 초반이시면은 이제 조금은 저보다는 그래도 좀 더 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조금은 그 짐을 내려놓으시고 일단은 내가 먼저 잘 살게 되는 거를 집중을 좀 하시고 부모님 이제 아직 연세가 젊으실 것 같은데 네, 그 도와드려도 될 것 같다. 그러나 연락은 간간히 하셔라.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네. 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아마 연소득도 남편하고 합치면 꽤 되시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그 인색해서 그러신 건 아니고 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뭔가 이제 이 사연에도 다 담아낼 수 없는 네. 마음의 어떤 섭섭함이 섭섭함 그렇죠. 같은 게 있으셔서 그 벽을 못 깨시고 계신 건데 조만간 깨시겠 거예요. 네, 그럼요. 어디 가나요 네. 그게? 네.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윤 교수님이 그 아주 좋은 상담을 해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너무 티 안 날 정도의 어떤 마음 씀씀이를 조금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또 이렇게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노래를 듣겠습니다. 네. 첫 노래를 오늘 이 사연을 주신 분께 그리고 더위에 고생하시는 우리 네. 새 프로 여러분께 네. 오늘 출연하지 않은 다른 네. 프로님들도 네. 듣고 이제 네.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지하철 이쪽에 왔다 갔다 하고 계신데요. 바쁘게 네. 움직이시는데 모두 다 기운 내시라고. 힘을 냅시다. 네, 힘을 냅시다. 좋습니다. 네,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리아가 불러드리는 힘을 냅시다 듣고 우리 힘냅시다. 노력해봐요 눈물 나는 그리움도
야, 네, 진짜 이런 요즘 노래입니다. 딱 맞는 노래예요. 어? 특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힘을 내시죠. 네. 예. 저기 아, 꼬마 친구는 뭐 네. 네, 바깥에서 막 춤추고. 네. 삼촌 퀴즈로 영입을 하셔야 돼요. 아 정말 힘이 나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언제 발표한 노래시죠? 힘을 냅시다는 2006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야, 근데 파워. 나는 이거 차에다 이게 녹음해 놓고서 계속 리플레이 해야 될 것 같아. 힘이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이 노래를 듣고. 네. 그죠? 부장님 계속 알겠습니다. 웃고 계세요, 그냥. 아니 근데 응원가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응원가로 지금 많이 쓰이지는 않았고요. 네, 이게 타이틀곡이 아니었어서, 네, 그리고 그때 홍보를 많이 못했어요. 이게 주식 시장도 어느 틈에 이렇게 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좀 편의성을 느끼기는 했는데 네. 그 전에 주식 시장이라 굉장히 네. 적응 못해서 이렇게 없어지거나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저희 음반도 그렇거든요. 저희는 과도기를 제가 딱 많이 겪은 세대인데 카세트 테이프와 CD가 공존하고 레코드도 있었던 시대에서 갑자기 CD가 한 3년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MP3 시장으로 확 바뀌더라고요. 그게 지금은 이제 MP3도 다운을 안 받고 거의 스트리밍 시장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저 같은 가수들을 제작하는 그런 조금만 이제 그 소형 기획사들이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다 대형 기획사 체제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를 마케팅 비용을 뭐 어마어마하게 쓰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보이지도 않는 거죠. 네. 오늘 많은 분이 보셨으니까 이제 많이 또 네. 기대는 되겠죠. 그 대신에 이제 네.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이제 네. 개인 방송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리아 개인 방송을 튜브. 통해서 이제 신곡도 발표를 하고 그렇게 알릴 수 있는 게 이제 최근 들어 그렇군요.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네. 아, 여하튼 최근 들어서 들은 노래 중에 가장 활기 넘치고 힘이 되는 그런 노래. 네. 감사합니다. 힘을 냅시다. 잘 들었고요. 숙제를 하나 드려야 됩니다. 네. 사연을. 네. 사연을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기서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직장인이고 작년 5월에 집을 샀습니다. 7억 후반대에 구매를 하면서 주택담보대출 3억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값은 1억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대출이 3억이 있다 보니 내 돈이 내 돈 같지가 않습니다. 1년 차가 다 지나기 전에 3천만 원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 잔액의 10%를 상환을 하였고 그래서 대출 이자를 줄이려고 했는데 대출 금리가 2.35%에서 4%로 상승해서 다달이 상환하는 원리금이 더 증가해버리고 말았네요. 네. 주식 투자는 처음 시작부터 치면 15년 정도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2020년에서 2021년에 투자해서 수익을 좀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니 되로 받고 말로 주는 기분입니다. 요점은 앞으로의 자산 배분입니다. 제가 버는 족족이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데 쓰면 좋을지 아니면 얼마 정도의 포션을 투자에 활용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3천만 원이 있다고 치면 비상용 및 저와 제 가족이 쓸 돈은 남겨놓아야 하니 1천만 원은 빼놓고 2천만 원은 대출금 상환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대출금 상환은 1천만 원만 하고 1천만 원은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정리하자면 2억이 넘는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수입이 생기면 대출 상환과 투자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네. 라고 하십니다. 요즘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금리가 예, 맞습니다. 올라오죠. 네. 예, 박 부장님. 오늘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갚아야 될지 또 수입에서 갚아야 될지 있는 돈에서 갚아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주식 투자자로서만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일단은 가능한 대출금을 빨리 갚아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제 재테크잖아요. 재테크는
생계형 재테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좀 약간 여윳돈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좀 천천히 기다릴 수 있고 또 수익도 더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출금 상환을 우선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뭐 결론 짓고 싶고요. 다만 주식시장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려볼게요. 원금의 크기가 수익의 크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돈이 몇번 많다고 말씀하셨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꼭 아니에요. 네. 돈이 많으면 또 반대로 많이 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즉 원금의 크기가 수익의 크기가 아니고 얼마나 주식 투자를 잘하느냐, 잘할 수 있느냐의 성공 확률의 크기가 수익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빈도가 많이 성공했다고 수익이 커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성공해서 큰 수익을 내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확률보다는 빈도, 그 크기가 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냐면 금액이 작다고 해서 지금 3천만 원에서 1,000만 원 생활비하고 1,000만 원을 대출받고 1,000만 원 대출 갚고 1,000만 원 투자하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1,600만 원 갚고요. 200만 원, 300만 원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작은 주식이지만 작은 기업이지만 클 수 있는 기업을 조금씩 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그 금액이 늘어나면서 네. 더 큰 돈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박 부장님 말씀 중에 공감하는 게 그거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10억을 모으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면 뭐 9억으로 하는 게 제일 쉽겠죠. 그죠? 1억만 하면 10%만 예. 벌면 되는데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는 예, 케이스가 맞아요. 많은데 예. 어떤 분들은 2억 가지고도 10억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네. 그거보다도 더 작은 돈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확률의 차이는 이쪽이 더 가까울 거긴 해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10억 터치다운을 딱 한 다음에 쭉 빠져가지고 5억 되기도 하고 네, 그런단 말이에요. 아까 그 말씀이신 네.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하다 보면 이게 리스크를 너무 많이 건다고 해서 리턴이 딱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주식을 현명하게 잘 하면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익률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 매력이 있는 건데 그게 주식이 본질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대출을 많이 써보셨나요, 우리 네. 교수님? 그럼요. 제가 또 인턴 때 네. 그 또 어떤 마이너스 통장 또 홍보대사로 홍보비는 안 받는? 네, 밑에 내려가서 마까지만 얘기하면 갑자기 뭐 그다음 돈이 온다 그래서 제가 네 같이 네, 전공의들 다 오디오 한 대씩 사게 하고 이런 근데 또 철없던 시절이 대출을 또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잘해주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때 네 하여튼 그죠? 마 하면 주시더라. 근데 내가 어느 통계를 봤는데 또 신용불란자 중에 유사가 꽤 많대요. 개업 실패하신 분들.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저희가 좀 뭐 그래서 뭐 투자한 만큼 이제 리턴하는 좀 개념이 이제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적어서 일단 뭐 해서 10억이나 이렇게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장비 사야 되고. 근데 일단 이제 수익이 나면 와 잘 됐어 평생 하면 되니까 하는데 이제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면은 그게 잘 벌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그렇죠. 생기거나 그러면은 네 빚이 그러니까. 네 막 요즘 또 대출도 어려우니까 뭐 이금융권 뭐 이렇게 하는 리스하고 개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변호사도 의외로 신용불량자만 네네네. 변호사님들도요. 너무 많으니까. 네네. 우리 리아님은 뭐 빚 때문에 고생해보고 그러시지 않으셨죠? 저도 지금 빚이 있습니다. 네. 네, 빚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죠. 그래요? 금리가 확실히 올라서 네. 제가 원래 내던 이자에서 한 10만 원 가량 더 내는 것 같아요. 원래? 몇 달 전에 비해서. 네. 네, 그래서 이게 참 큰 일이다. 연말엔 더 오른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지난 주에 이제 미 연준에서 또 이제 금리를 올려서 오, 예. 네, 우리나라에서도 금리를 올려서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미국처럼 이제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으로 안 가고 점차 뭐 0.25%씩 정도 올리겠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그래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네. 이제 저 3프로 TV 아침 라이브 진행자는 다음 주부터 리아님으로 바꾸려고 제가 좀 물러나고요. 야, 근데 여기 출연하신 힐링 스피커 중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이 처음이야. 가장 전문 용어로 쓰시는 그러니까. 제가 숫자를 잘 모르는데 네. 제가 뉴스는 열심히 봐요. 네. 그래서 위 연준에서 1% 올린다고 그랬는데 0.75 올렸는데 주식 시장이 난리가 났대. 많이 대박이 올랐다? 났대. 네. 아니요. 그러니까 1%를 생각을 했는데 0.75밖에 안 올렸어. 그럼 우리 투자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 0.75 오르는 것도 되게 많이 굉장히 오르는 큰 건데. 거잖아요. 네, 돈이 많다고 가정하면 이자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했다는 심리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향후에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텐데 그거를 김 프로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한테요?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왜 하필 저예요? 네, 프로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 부장님도 계시고. 네, 아니 프로가 그 프로페셔널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상담소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네, 아니 근데 뭐 디테일한 그 연준의 금리 정책이나 이런 거를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네, 저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신문을 거의 빠짐없이 매일 네. 보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네, 최소 하나의 신문을 네, 그리고 이제 뭐 증권회사 다 들어와서는 매일 보는 게 신문이고 그러니까 하루에 4-5개씩 이상씩. 근데 빨리 봐요. 근데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 젊은 분들 중에 만약에 뉴스나 뭐 혹은 유튜브나 뭐 포털에서 나오는 뭐 그런 걸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종이 신문을 꼭 권합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보면은 최소한 한 1-2년 보면은 이게 그 면에서 나오는 정보가 입체적으로 싹 들어와버려요. 네, 하물며 그 광고에 있는 정보까지.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종이 신문을 조금 오래 보시면 이 그 PC나 온라인 상에서 보는 그렇죠. 그런 종합 뉴스들을 이렇게 합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 그런 경험 하셨죠, 그죠? 당장 구독을 좀 해야겠는데요. 저야말로 이제 온라인에서 모든 포털을 다 다니면서 그러시군요. 밤에 이제 자기 전에 항상 뉴스라든지 이제 뭐 그 분야별로 경제, 사회, 문화별로 그러시구나. 다 보고 자는 편인데, 어. 네, 그런데 종이 신문은 또 그렇게 다른 게 있어요. 종이 신문을 한번 보면요. 저는 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이미 종이 신문 하나 갖고 차에 타서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운동할 때 네. 트레드밀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게 보이세요? 네, 이렇게 걸으면서 보는 거죠. 종이 신문도 뭐 편집 알고리즘은 있겠지만 네. 이렇게 검색처럼 네,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다 볼 수 있잖아요. 다 볼죠. 맞아요. 네, 알고리즘을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그게 확증 편향 때문에 요새 좀 문제이긴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네. 보는 것만 자꾸 보게 되니까.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는 여름 방학 때 같은 때 그때 한국일보라는 신문을 봤었거든요. 네. 저희 한국일보 아버지가 때- 잠시 몸담으셨던.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그때 굉장한 네, 인기였어요. 산악교 타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일보의 자매주 중에 일간 스포츠가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국일보 마케팅은 일간 스포츠 공짜로 줍니다 이거였거든. 그러니까 한국일보 오면 간주로 일간 스포츠 따라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도 보고 일간 스포츠 보는데 일간 스포츠 그 맨 밑에 면면에 보면은 해외 스포츠 그 중계판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손흥민 선수 때문에 토트넘이다 뭐 이런 거를 일상적으로 다 아시지만 그때가 몇 년도냐면 대충 그게 80년대 초반이거든요. 네. 80년도, 81년도 네. 그 무렵인데 그때 뭐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차범근 선수 때문에 분데스리가 좀 알 텐데 근데 그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여름 네, 방학 네. 때는. 그래서 제가 프리미어리그의 순위를 그때부터 외우고 있었다니까요. 오, 예를 들면 맞춰가지네. 첼시, 에스턴 빌라 뭐 쓸데없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몇 년, 10년, 20년 동안 쌓이니까 방송 진행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큰 자산이 되죠. 네. 그래서 저 아저씨 어떻게 저걸 알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네. 어떻게 저런 것도 아시지? 저는 막 이런 거. 스포츠 신문에서 연재 만화만 봤었는데 참 자기 DNA 차이. 그래서 어쨌든 참 그 리아님의 그 이 경제적인 상식 그걸 들으니까 네. 많이 모릅니다. 조금 일찍 만났더라면 네. 3프로 TV를 4프로 TV로 만들어서 이건 전혀 안 해보셨어요? 전혀요. 네.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같은 건데요. 부모님도 도와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유 자금이 있었어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 그런 거 말고는 이제 부동산 쪽은 조금 이제 뭐
제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건 해봤는데 주식까지 갈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보유 자금을 제가 뭐 2, 3천만 원씩은 갖고 있어야.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 편찮으시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슬슬 공부해보죠. 뭐. 네, 이제 오늘 이제 프로님들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가끔가다 전화도 드려가면서 근데 진짜 주식을 한번 하시면 제대로 하실 것 같죠. 그죠? 저요 잠 못 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전화 드려다 보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것도 조금 무섭긴 해요. 여기 우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빠지면은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렇게 하셔야죠. 한 가지만, 네, 한 놈만 팬다 이런 정신으로 네, 한 가지만 집중하는 스타일. 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버시면 저한테 연락하실 일이 없습니다. 밥 사주신다고 연락 주실 수는 있겠네요. 근데 리아님이 그 한 가지만 본다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거예요.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아예 노래는 아닙니다. 뭐 기본이신데 거기다가 문화 콘텐츠 석사를 받으셨잖아요. 석사 아직 못 받았어요. 수료만 과정- 했습니다. 수료. 네. 우린 뭐 수료를 받았다라고. 아 그래요? 석사 정도. 아이고 그쵸. 네. 지도 교수님 논문 쓰시면 한 방에 학위 주세요. 지도 교수님 굉장히 까다로우세요. 자네는 그렇죠. 더 열심히 해. 전혀 그 표절률이 카피킬러로 돌려봤을 때 1% 이내로 나오도록 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사실 1% 나오기는 힘들거든요. 왜냐면 1% 힘들지. 토씨들이 제목 보기가 같은 거 어려워요. 이렇게. 그저 제목 같은 거 이렇게 네. 반복되고 그러도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가끔 법을 인용해야 될 때가 있는데 법은 한자라도 고치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렇죠. 네, 그 법은 다 걸려요. 네, 그래서 그거는 미리 이제 학교나 이런 관련된 데다 이제 연락을 해야 돼요. 네. 네. 인용을 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도 걸려요, 카피킬러에는. 카피들은 걸리겠죠. 아 근데 진짜 우리 리아님 모시고 나는 다음 주에라도 히말라야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 가면 좋죠. 네, 가면 좋죠. 어떻게 네. 한번 갈까요? 네, 트레킹 정도는 제가 이제 모시고 가도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예. 가고는 싶은데 네. 좀 공항 앞에 뭐 한식점 있으면 거기서 술 한잔. 자신 없습니다. 올라갔다 오세요. 저희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아는 선배님이 계셨는데 몸이 별로 안 좋았거든. 계속 운동을 하는 거야. 막 하고 막 이것도 하고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히말라야 뭐 종주는 아니고 히말라야 이 트레킹을 상당히 오랫동안 네. 이렇게 하기 하는 거 위해서 있죠. 하기 위해서 몸을 만든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가서 딱 찍은 거 우통을 벗고 딱 사진 찍었는데 좀 부럽긴 하더라. 그게 우리 북한산도 좋죠. 근데 좀 다른 세계인 것 같아. 네, 위에서는 이제 단백질도 더 보충을 많이 해주고 많이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거기 가면은 한 5끼 먹어요. 그래야 네, 되는구나. 네. 이게 오히려 대사량이 올라가나 보다. 살이 쪄서 오는데 거기 가면 맛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골라서 먹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한 잔 착 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거기 가면은 또 럭시라고 해가지고 빨리 취해요? 예, 증류하는 소주. 네, 40도 넘어가는 그런 술도 있고 지역에서 이제 뭐 집에서 만드는 술들인 거죠. 올라가면서 네. 그 똥바라는 술도 있고요. 그건 막걸리 비슷한 건데 아. 예, 그 저기 수수로 만듭니다. 수수. 네. 수수 원래 그 옛날에 홍고량이라고 그게 딱 고량이 수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전자를 네. 아예 줘요. 예. 그 밑에 수수랑 이제 같이 들어 있고 빨대를 꽂아서 먹는 건데 굉장히 순해 보이거든요. 근데 먹으면 이제 맛이 이제 뿅 가는 네 그런 똥바라는 술이 또 있죠. 네. 가시면은 똥바 꼭 괜찮네. 드셔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가시고 싶으셔 지금 표정이. 근데 한번 가자. 근데 그 높은 산에서 술을 마시면은 더 취합니까? 아니면 덜 취합니까? 아니면 빨리 취하긴 하더라고요. 네. 물가에서 먹으면 1.5배 먹어도 안 취해요. 네. 산에서 먹으면 금방 취해요. 네, 고도가 있으니까 빨리 취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저기 거기 가서 한번 러시아 사람들을 만났어요. 러시아 사람들을 만났는데 같이 먹자. 그 로찌에는 저희랑 그 팀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 집에 있는 이제 그 인도제 위스키 요만한 뭐 한 250ml, 300ml 되는 병을 한 짝을 저희가 다 먹었어요. 근데 제가 전 자주는 안 먹어요, 술을. 한 달에 한 번, 뭐 내지 2번 먹으면 잘 먹는데 그 대신 먹으면은 독주만 먹어요. 네. 그거를 먹고 저녁 한 오후 4시부터 먹었는데 7시에 벌써 취해가지고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뻗어 있었죠. 저녁 7시? 네.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나면 그 대신 숙취는 없어요. 아 고산지대 같은 건가요? 네. 숙취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근데 지난주에 그런 술은 없을까? 근데 저희 셋이 네팔 가서 먹는 것보다는 한국
서울에서 리안님이랑 한잔 하는 게 더 네팔 느낌 날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저도 시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제 개인 방송에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중에 요리 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아 튜브에서 네. 하는 컨텐츠 중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주방이 있는 스튜디오를 저희가 이제 빌려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번 준비할까요? 네, 술 갖다 놓고 오, 네네. 안주는 제가 얼마든지 만들어 이게 드리겠습니다. 방송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약간 형님이랑 위험해요. 확실히 위험하죠. 형님이랑 저는 이제 방송을 접어야 돼. 저런 스타일이었어? 윤 교수가? 박부장은 뭐야? 아니 방송은 1시간만 하고 얼른 끄고 그리고 그 후에 넣어줘야죠. 저 5만에 취해서. 또이 창법이 뭐지? 샤우팅 창법인가요? 네, 샤우팅도 쓰고 저는 그냥 네팔리 창법이라고 하죠 뭐. 네. 저희 때는 실용음악 학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 이외에는 음악 선생님이 따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개발한 창법인 거죠. 아니 그 높이 올라가는 걸로 유명한 우리는 한국의 여가수 누가 있어요? 소찬이 언니, 소찬이, 서문탁님. 소문탁, 네. 또 타기 씨도 있고 높이 올라가는 거 뭐 이은미 선배도 많이 올라가시죠? 네. 또 누가 아이유는요? 있을까? 아이유. 아이유는 많이 아이유 올라가요. 3단 네. 가수 네, 있잖아. 그 1집의 집착이라는 노래 보면은 집착? 거기 이제 그 노래도 타이틀이 아니어서 유명하지 않은데요. 예, 거기 고음 쓴 게 나와요. 거기 돌고래 창법이라고 예전엔 그랬었죠. 네. 돌핀. 뭐 이런 거. 이건 진짜 저거 같아요. 그 뮤지컬.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노래하실 때보다 그런 느낌이 약간 극적인 요소가 많으셔서. 네. 그러니까. 원래 캐릭터도 약간 뮤지컬 그 캐릭터에 맞으신 거. 네, 네. 그 연극에서 그 음악극이라는 건 제가 한 두어 번 해봤어요. 그 도스토옙스키의 백지라는 거에 이제 백지의 이제 영혼의 역할로 이제 그렇게 각색이 돼서, 예, 그러니까 백지의 내면을 담당을 하는. 예. 그래서 거기서는 주로 저는 이제 대사를 안 하고 노래로만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걸 했었죠. 사실 뮤지컬이 더 역동적이기는 한데 저는 제 성격에는 음악극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아이고 그냥 사실 이제 화요일 날 오후라서 지금 1시 37분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3시에 약속만 없으면은 그냥 자 2부가 있구나. 2부가 있었어. 2부에 또 대단한 분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네. 2부에 원장님이 또 한 분 나오세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원장님. 그러니까 그래서 리아님하고는 아쉽지만 일부 이렇게 마음을 짓고 꼭 뵙기를. 저희 네. 3명하고 이제 히말라야까지는 혹시 저는 괜찮은데 두 분이 너무 바쁘셔갖고 바쁘지 않은데 체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북한산이라도. 서울에서 한번 네. 산은 영화 안 좋아하시나 봐. 산 좋아합니다. 네. 다이빙도. 네. 다이빙은 네. 바다를 같이 가시죠. 네, 다이빙은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 주니까 전혀 체력이 정말 힘을 냅시다. 힘을 네. 냅시다. 또 눈물 두 곡의 주옥 같은 노래를 열창해 주신 리아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3프로 상담소 80번째 시간 이렇게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좀 있다가 여러분 2부에서 또 요상한 TV의 요상 원장님 모시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중동학개론이 끝난 지 벌써 2개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동학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는 인남식 교수님의 특강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선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다보고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의 절정이 결국은 인간 이해로 수렴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좀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해보세요.